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영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제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인생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에는 강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먼저 관람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작품은 나이트 M 샤말란 감독의 현실주의 히어로 유니버스이자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명작 글래스 리뷰입니다. Get out of here. What have you done, Elijah? 나이트 샤말란 유니버스는 2000년 개봉작이자 현실적인 히어로 영화인 언브레이커블로 시리즈의 출발을 장식했습니다. 이후 2017년 23 아이덴티티로 세계관 확장에 발을 들였고 대망의 2019년 글래스의 개봉을 통해서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정립되었습니다. 우선 본론인 글래스에 대해 다루기 전에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언브레이커블은 부서지고 깨지지 않는 말 그대로 무적의 신체를 가진 데이빗 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데이빗과는 정반대로 조금만 까딱하면 뼈가 부서지는 유리 같은 몸을 가진 천재 엘라이자의 스토리와 번갈아가면서 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엘라이자는 어렸을 적 슈퍼히어로 만화책을 보면서 슈퍼맨처럼 무적의 신체를 가진 히어로에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끝내 본인처럼 유리같이 나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 현실에도 존재하는데 나와 정반대인 무적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세상의 균형이 맞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슈퍼히어로 만화책은 역사물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무적의 존재를 찾기 위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계획적인 대형 사고를 벌이게 됩니다. 마침 대형 사고를 겪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데이빗이 엘라이자의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실제로 만난 데이빗은 어째서인지 초능력을 부정하고 일 때문에 항상 피곤해 보이며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으로 묘사됩니다. 엘라이자는 일생애 때 연구한 가설이 코앞에 놓이게 되자 데이빗을 집요하게 탐구하기 시작하지만 데이빗은 못마땅해 하며 미친놈 취급을 하죠. 그러나 신체 접속을 하면 타인이 저질렀던 죄가 보이고 바벨의 무게를 아무리 추가해도 끄떡없었으며 급기야 과거에 겪었던 차량 사고마저 본인은 다친 적이 없었다는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결국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라이자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가 악당이 되어야 했던 비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는 이쯤에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데이빗은 왜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는지 말이죠. 사실 일반적인 슈퍼히어로 영화를 예시로 들자면 주인공이 초능력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만약 언브레이커블도 이러한 공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진작에 망치로 자기 손을 내려쳐 본다거나 동네 깡패랑 싸워보는 방식을 활용했지 아들이 총으로 한 발만 쏴보겠다고 안 그랬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드들의 망상에 불과한 초능력을 확인한답시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때문에 작중에서 초능력을 의심하는 과정들은 가볍게 의문을 던지는 것을 시작으로 점점 무겁게 묘사하다가 끝내 마치 신성하다는 표현에 어울릴 법한 각성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초능력이 무적의 신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요리사나 음악가로 비유하게 되면 현실에서도 비슷한 예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의도치 않은 만남을 시작으로 재능을 발견하고 조금씩 갈고 닦아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는 성장 과정으로 비유한다면 전문가들의 일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데이빗은 과거 교통사고로부터 현재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풋볼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본인도 사고를 당했다는 설정을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인 결혼을 맞이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자신의 초능력을 정상적인 삶과 가족이라는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외면하게 되면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믿고 사랑하지 않은 만큼 당연하게도 어색해진 부부관계로 이어지며 무기력해진 삶을 살게 되죠.
반면 엘라이자는 요리 같은 몸을 가진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누군가에게 토를 달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나약한 몸을 가지고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무맹랑한 가설을 증명하려고 아픈 몸을 이끌며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본인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느껴지기에 스스로를 믿지 않으려 하는 데이빗과는 강력하게 대조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본인을 믿고 사랑해야 비로소 재능을 발휘하기 위한, 타인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한, 그리고 행복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히어로와 빌런의 탄생 과정으로 잘 녹여낸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글래스에서 다룰 내용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1차원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은 영화 23 아이덴티티입니다. 23 아이덴티티는 해리성 인격 장애로 23개의 인격을 가지게 된 케빈이 주인공 케이시와 두 여자아이를 납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케빈은 내면 속 불빛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인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인격들을 이해해주는 플래처 박사의 상담을 받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24번째 인격인 비스트의 지시로 일명 패걸이라는 인격 집단이 3명의 소녀들을 납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처받지 않은 영혼들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리고 그의 논리대로 바라봤을 때 이에 해당하는 먹잇감은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를 노리고 있는 두 여학생이었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인 케이시는 얼떨결에 같이 납치되었기 때문에 정보도 성향도 모르고 있었고, 무턱대고 탈출만 하려는 두 여학생의 발버둥 때문에 케빈의 인격들은 점점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스트가 깨어난 그날 밤, 비스트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케이시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와 용기로 비스트에게 대적함으로써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이야기를 꺼내려면 강자와 약자를 구분짓는 동물들의 원초적인 사냥 구조이자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힌다 라는 약육강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강자와 약자라는 시선이 굉장히 애매한 게, 제한된 환경에서 힘으로만 따지자면 무조건 비스트가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개념으로는 이미 문명화된 인간 사회에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을 보고 강자라고 이야기하죠. 때문에 관객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납치당해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소녀들이 약자로 보이겠지만, 사회적인 위치로 접근하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비스트가 약자가 되는 셈입니다. 즉, 사회적인 시선이 닿는지에 대한 유무로 갑과 을의 사회적인 위치가 적용된다는 뜻이죠. 우선 케빈은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유년기를 겪었습니다. 케빈은 이에 맞춰서 살아남기 위해 인격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을 하며 엄마라는 강자에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케이시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죽음으로 삼촌과 살게 되지만 몸에는 온갖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흔적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환경에 적응하거나 저항했다는 묘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삼촌이라는 강자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먹잇감이 된 두 소녀들은 납치되자마자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이야기만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밖에 뭐가 있는지, 우리 납치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턱대고 저항하기만 하다가 독방에 갇히게 되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이처럼 강자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거나 순응하거나 일단 저항하고 보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케이시는 이미 삼촌에게서 핍박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위급할 때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였던 것인데요. 평생을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생명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뒤에서는 몰래 정보를 수집하고 탈출할 때를 노립니다. 물론 탈출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취할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케이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힘이 없는 약자들도 힘을 과시하는 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장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스트도 다른 인격들이 강자라며 신격화를 하지만 정작 인간 사회에서는 비스트도 범죄자라는 명목하에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으며 가진 것 하나 없는 약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스트는 사회적으로 강자인 소녀들을 납치함으로써 약자들의 반란을 예고한 것이었고, 비스트에게 유일하게 저항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케이시를 놓아준 이유는 같은 약자로서 유대감을 느끼는 행위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동물들의 원초적인 머리싸움을 사회적인 머리싸움으로 역발상을 한 각본이기 때문에 비스트라는 약자가 여학생이라는 강자를 납치하는 특이한 스토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약육강식의 역발상을 통해 비스트가 계속 주장했던 상처받은 영혼이 더 순결한 이유는 이미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대처 능력을 터득하고 같은 강자와 약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으며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발판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나는 약자야 라고 스스로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만이 강자와 약자라는 프레임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억압받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서라는 메시지가 담긴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메시지들이었다면 마지막 편인 글래스에서는 악역을 만들어내어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의 메시지를 확장시키고 해석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글래스입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마스코트인 초록우비를 입고 감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동네 히어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빈의 인격 집단인 패거리들은 여전히 소녀들을 납치해서 비스트가 돌아와 먹잇감으로 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편 비스트를 찾던 데이빗은 비스트의 먹잇감인 소녀들을 구출하기 위해 히어로와 빌런의 혈투를 벌이게 되지만 결국 스테이플 박사와 경찰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맙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정신병원에는 몸이 유리처럼 나약하지만 비범한 두뇌를 가진 엘라이자도 수감되어 있었죠. 스테이플 박사는 자신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라고 하며 데이빗, 패거리, 엘라이자에게 모든 것은 헛된 망상이라며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부정하였지만 데이빗은 아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가 무적이라며 최면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패거리는 정말 비스트가 우월한 존재가 맡기는 한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엘라이자는 지능을 저하시키는 수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엘라이자는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해서 수술과 직원들을 무력화시키고 비스트와 힘을 합쳐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널리 알리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코믹스에선 히어로와 빌런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히어로의 역할로 데이빗을 끌어들이기 위해 협박을 하죠. 병원에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첫 대결을 펼치게 되지만 결국 특수 요원들에게 저지당하고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스테이플 박사는 초능력자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조직의 일원이었고 엘라이자는 그 허점을 노려서 그동안 CCTV에 찍힌 모든 영상들을 인터넷에 풀어버립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엘라이자의 자살 작전이었던 것이죠. There are unknown forces that don't want us to realize what we are truly capable of. They don't want us to know the things we suspect are extraordinary about ourselves are real. I believe that if everyone sees what just a few people become when they wholly embrace their gifts, others will awaken. Belief in oneself is contagious. We give each other permission to be superheroes. We will never awaken otherwise. Whoever these people are who don't want us to know the truth, today they lose. 드디어 길고 긴 빌드업 끝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었군요. 우선 언브레이커블에서 다루고 있는 스스로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데이빗은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며 끝까지 부정하다가 결국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며 끝내 각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성을 하게 되는 과정에는 성공할 가능성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생각, 즉 희망과 부정적인 생각, 즉 의심을 동시에 느끼기 마련인데 데이빗의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막상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능력을 확인하고 갈고 닦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기 때문에 데이빗은 자신이 초능력을 가졌음에도 쉽게 긍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리 같은 몸을 가진 엘라이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수용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는 해낼 수 있어 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샤말란 감독이 자신을 믿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영화 23 아이덴티티의 메시지를 빗대어 의미를 확장하였죠. 이 영화는 다중인격이라는 주제로 약육강식 사회에 대한 또 다른 고찰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케이시가 살기 위해 반항하는 모습, 그리고 비스트가 케이시를 놓아준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지정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케이시는 비스트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위치를 파악하며 결국 무기를 찾아 저항하게 되면서 절대 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삼촌에 대한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내죠. 케이시는 평생을 약육강식의 약자로 살아오면서 강자인 삼촌에게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비스트를 만남으로써 제한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를 극복하며 글래스에서는 이미 삼촌을 감옥에 수감시킴으로써 강자와 약자에 대한 프레임을 스스로 깨버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케이시도 스스로 강자에게 저항을 했고 패거리와 비스트도 나름 자기만의 방식대로 강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였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 한계를 지정하고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더해주었죠. 그리고 스테이플 박사라는 공공의 적이 등장함으로써 스스로를 믿으라는 주제의식과 약육강식의 풍자적 메시지가 섞여 의미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우선 이 조직의 마크를 보시면 세입클로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세입클로버는 어디를 가던 지나가는 시민처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네잎클로버라는 초능력자가 섞여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세입을 무시하고 네잎을 추구하게 되며 인간 사회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초능력자가 알려지지 않게끔 사전에 저지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엘라이자의 계획에 의해 결국 초능력자에 대한 정보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고 숨어있던 초능력자들도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테지만 반대로 본인은 초능력이 없다며 초능력자를 돌연변이 취급하고 두려워하는 등 무시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각자 사람들의 몸과 마음속에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초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물론 무적의 신체나 비행 능력이 아닌 요리사로서의 재능이나 음악가로서의 재능을 말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찾고 깨닫는 날이 오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억제시키는 요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의지 박약과 나태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혹은 글래스에서 새롭게 등장한 스테이플 박사처럼 약육강식 사회로부터 억제되는 상황도 있겠죠. 사람은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지위를 가졌다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두려워서 위에서 깔아 뭉개버리는 갑과 을의 구조가 형성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프레임을 구분짓는 건 윗사람들의 욕심보다는 조금만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없어 라면서 갑질 때문에 강자들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며 약자들이 직접 스스로 프레임을 만드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사실은 문명화된 인간으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법과 지위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꺼내지 못하도록 막는 일부 조직들에게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정지으며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제한적인 환경과 몸을 이끌고 자신의 신념을 통해 끝없이 노력하여 슈퍼히어로 만화책은 역사물이다 라는 가설을 증명해낸 엘라이자 프라이스는 절대 실패작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됩니다. 애초에 실패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직 시도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을 뿐 우리는 절대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샤말란 감독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글래스는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You tell me there was a showdown at the end of a limited edition. How come you didn't know how it was gonna end? Oh, Mama. This is not a limited edition. This was an origin story the whole time. 네, 이렇게 이 영화가 제 인생 영화인 이유를 과대 해석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3편을 한 번에 다뤄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스토리 요약도 최대한 간결하게 넘어간지라 조금은 지루하고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한 작품에만 온전히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와 분석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do we call you, sir?
First name, Mr. Last name,